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뇌 구조적인 요인. 자, 먼저 우리가 대뇌 구조적 요인에 대해 보자면, 과거 20세기 초반에는요, 조현병 환자가 사망한 후 뇌를 해부하여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해부하는 연구가 주로 사용됐는데, 당시에는 이 연구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뭐 일정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연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뇌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도 뇌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비고요. 또 MRI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공명 영상, 그리고 RCBF라고 해서 국소 뇌혈류 검사.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상 장비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 구조와 기능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또 종합해서 보면 조현병 환자에게는요, 또 이제 특정 뇌 부위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 변형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영역인데요. 기쁨, 슬픔, 그리고 공포, 불안 같은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변형계에서는. 자, 만약에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요, 감정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현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전두엽. 이 전두엽은요, 인간의 사고와 판단, 계획 수립, 즉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최고 경영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전두엽은 전두엽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판단력도 감소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충동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자,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두엽 기능이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셋째는 기저신경절이라고 해서 운동 조절과 행동의 조화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인데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조현병 환자에게서 보이는 긴장성 행동이나 이런 그 반복 행동도 뇌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경 생리적인 또 요인이 있는데, 이 신경 생리적 요인이라는 것이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예요. 자,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 여러분도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그 머리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이고 검사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뇌파 검사입니다. 이 뇌파 검사는요, 우리가 그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뇌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일부 조현병 환자들은요, 이 정상인보다 이제 급하나 서파와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이는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자, 물론 모든 조현병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뇌 기능 이상과 조현병의 그 관련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반구 기능과 이제 조현병, 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가 우리 뇌의 좌반구 기능과 관련된 연구예요. 자, 우리 뇌는 좌반구, 우반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뇌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는 거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좌반구는 우리가 언어와 논리적 사고, 그리고 우리 우측, 우뇌, 우반구는 공간 지각과 직관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연구자들은 조현병 환자에게서 좌반구 기능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특히나 언어의 혼란, 사고의 와해, 또 비논리적인 대화 등의 증상이 좌반구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현병과 이렇게 뇌기능 이상은 우리 일부 연구에서 또 조현병이 특정 뇌기능 장애와 관련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도 하고요. 이 조현병 환자의 사고나 감정, 그 행동의 변화가 단순한 심리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 기능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 이 조현병의 원인을 단 하나의 뇌 부위 이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 뇌 영역과 우리가 아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유전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이 함께 이렇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어, 이렇게 5번, 방가로 5번 감염 및 정신 면역학적 요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우리 몸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요.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죠. 이러한 방어 체계를, 면역 체계라고, 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 조현병이 단순히 또 뇌의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가 면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뭐 바이러스 감염 가설로는 그 일부 그 연구 같은 경우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이 또 조현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도 있고요. 특히나 임신 중에 어머니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그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발병 위험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모든 사람이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 가설인데요. 최근에는 조현병을 뇌와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을 말해요. 그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루푸스 같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부 연구에서는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이 뇌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조현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다음 6번 같은 경우 신경 내분비학적 요인이 있죠. 자, 먼저 이 내분비계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보면은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뇌 하수체, 그리고 우리가 목 부위에 있는 갑성선, 그리고 부신, 성호르몬 분비 기관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분비하는 이 호르몬은요, 성장, 감정, 수면,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러한 호르몬 체계를 뇌분비계라고 불러요. 자, 이 조현병과 호르몬의 관계는 학자들이 뇌분비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조현병의 발병 그 양상이 호르몬 변화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이 뇌분비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자,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기 후반에서 청년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인체가 급격한 성장과 또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자, 또한 남성과 여성의 발병 시기와 그 증상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그런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 호르몬 변화가 조현병 그 발병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하는 또 이유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또 신체뿐 아니라 뇌도 이렇게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이 크게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줘서 조현병 증상이 처음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그 신경 내분비 연구에서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조현병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신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 사회적 요인은 인간의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학습 경험 등이 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괄호 읽어보면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이 정신사회적 요인 가운데서도 이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어, 또 이렇게 어떤 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을 만든 대표적인 그 학자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자, 프로이드는 1920년경에 그 조현병이 또 어린 시절의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는 어린 시절 특정 발달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이제 고착이란 현상과 자아의 결손, 자아의 결손이 조현병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쉽게 말하면요, 어, 이 현실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 조절하는 자아 기능이 예,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그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예, 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프로이트 이후에 우리 또 정신 분석가들의 견해로는 프로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시각에서 또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각 자극에 대한 과민성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는 그 주변의 다양한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뭐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여러 소리 가운데 필요한 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조현병 환자는 많은 자극을 동시에 예,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자극을 구분하거나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의 집중의 어려움입니다. 자, 정신분석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어떤 시기에는 특정 정보에만 집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자, 예를 들어 강의를 듣는 동안 교수의 설명에 집중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의 기침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밖에 자동차 소리까지 모두 의식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사고의 혼란과 현실 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이론인데요. 과거에는 그 조현병 원인을 가족에게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특정한 가족 형태가 조현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증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이나 특정 가족 구조 자체가 조현병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으로서 그렇다면은 가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학자들은요,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이 조현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거나 지속적인 비난과 긴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환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 가족이 질환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학습 이론 보겠습니다. 자, 학습 이론은요, 인간의 행동이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현병과 관련된 학습 이론에서는 아동이 어린 시절 부모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관찰하고 모방을 하면서 특정한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부모 행동의 모방 부분은 이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를 우리는 모방 학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모를 관찰한 아동이 비이성적인 반응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비학습적 사고의 학습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문제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또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동도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나중에 조현병 환자가 되는 일부 아동은 부모를 모방하면서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것만으로 조현병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 유전적 취약성이나 뇌 기능 이상, 또 환경적 스트레스 등이 함께 작용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문화적 요인에는요, 크게 사회적 유발설과 또 사회적 선택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유발설은요, 어,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조현병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 속에서 부당한 대화를 받거나 교육의 기회가 제한이 되고 취업 기회와 근로 조건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조현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선택설인데요. 아, 사회적 선택설은 사회적 유발설과는 반대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낮은 사회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조현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조현병이 먼저 발생한 후 그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는요, 집중력 저하라든가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업 유지의 어려움 등 이제 여러 부적응적인 그런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네, 발생하면서 점차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끝났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원인 계속 이어서 9번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